미국 연방준비제도에 파월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투자위원회장 이창용 총재가 있죠. 이번 8월에도 한은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인하도 예상을 했어요. 그 후에 여기저기서 욕을 좀 얻어먹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실도 나서서 이 결정을 아쉽다고 말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죠. 사실 한은의 금리 결정 이전부터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은 여기저기서 이어졌습니다. 6월 13일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부터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황우여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총리까지 나서서 이 당정 인사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이 국힘 당권주자로 나섰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물론 안 되셨긴 했는데요, 아무튼 된다면 금리 인하 논의를 당이 주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이 되면 파월을 해고하겠다, 그리고 금리 조정에 대해서 권한을 가져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겹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주문은 여당 쪽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2023년 11월에 3조 원 규모의 민간 합동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조차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낮추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원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속뜻은 이겁니다. 하는 너네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근데 이거 책임질 수 있겠어? 이런 뜻인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동결을 결정한 8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8월 27일 그리고 8월 28일에도 연속해서 작심한 듯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금리 동결의 이유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첫 번째, 다른 나라들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수준의 높은 가계부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계부채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높아져만 가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내수 소비가 활성화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당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도 금리 내려라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게 이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 그리고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한국은행, 금통위,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최장기간, 그러니까 13차례나 동결한 걸까요? 진짜 그럴 만큼 가계부채가 많아서 경제에 위협이 되고, 또 아파트 가격은 정말로 그렇게 높은 걸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요즘에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그래서 미국 연준의 의사결정 과정은 생각보다 많이 보시고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 결정은 되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위에서 결정됩니다.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이 돼요. 이 7명은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님이시죠. 그리고 한국은행 부총재,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여기까지 3명, 여기가 이제 한국은행 쪽 인사들이고요. 나머지 4명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에서 1명씩 추천되어서 오는 인사들 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행 쪽 인사 3명을 빼면 정부 쪽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 한은의 독립성이라는 게 애초부터 강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한은 쪽 인사들 이 3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3분은 중립적인 통화 정책을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4분이 항상 정부의 입장만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는 거지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예로 이제 이번 8월 22일에 금통위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7분이 모두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번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장을 겸임하는 것이 바로 이창용. 오늘 영상에 아마도 주인공 위치에 있는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금리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아봤으니까 이번 금리 결정 동결의 배경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분위기로는 거의 인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하까지를 기대했단 말입니다. 주문도 하고 압박도 하고 말이죠. 앞서서 이 대통령실, 야당, 여당,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KDI까지도 모두 가릴 것 없이 나서서 이 내수 진작을 해야 된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럼 그렇다고 할 정도로 내수가 안 좋은 걸까요?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정말 놀랄 정도로 내수가 안 좋긴 합니다. 이 몇 가지 상징적인 지표를 좀 들여다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내수 지표 중에 자동차 판매량이 있겠죠. 현대자동차,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사가 올 상반기 내수 시장에서 차를 얼마 팔았냐면 67만 대 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지는 뭐 아마 모르시겠죠. 이렇게만 말한다면. 근데 이게 2009년 이후 70만 대 아래로 판 건 딱 4번 뿐입니다. 국산차가 잘 안 팔린다고 해서 수입차 판매가 늘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를 많이 안 산 겁니다. 이 자동차는 내수 소비 규모를 파악할 때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차를 산다는 건 여러분 언제 차를 사시나요? 차를 혼자 타나요? 아니죠. 누구랑 같이 타죠. 타서 뭘 하죠? 어디 놀러 가잖아요. 가서 뭐 사 먹고 또 잠도 자고 관광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짐도 싣고 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소비를 위해서 사는 차가 금융위급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냐면 2008년, 2009년 이때 말이죠.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하나의 신호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고금리의 여파라고 할 수 있겠죠. 8월 26일 SBS 뉴스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884조 4천억 원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근데 뭐 이렇게 숫자만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평균적으로 사업장 6곳 중에 한 곳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좀 무섭지 않나요? 금액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처참해요. 1분기, 그러니까 2024년 올해 1분기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1년 전보다 7.7%가 줄었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이 줄어서 23%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 이제 빌려가서 갚지 못하고 있는 돈도 크게 늘었는데 음식점업 및 숙박업, 그러니까 이게 먹고 자고 하는 대표적인 내수 업종이죠. 모텔, 호텔, 아니면 식당 이런 것들이요. 이 업종의 이제 대출 연체율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그러니까 통계 이제 수치를 모아온 이래로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냐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얽힌 건설업이 1.22%인데 이거보다 높은 1.72%래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내수 경기가 PF가 얽혀있는 건설업 경기보다 안 좋다. 이 뜻인 거예요. 심각하죠?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짧게 요약을 하면 사람들이 자동차도 안 사고 밥도 안 사 먹고 여행도 안 간다. 밖에서는 잠도 안 잔다. 이런 이야기예요. 짧게 줄이면 밖에 나가서 돈을 전혀 안 쓴다는 이야기죠. 언제만큼? 금융위기 때만큼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입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수출은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돈은 바로 부동산으로, 또 그 부동산에 얽힌 거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다 빨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무튼 이자 비용을 낮춰서 내수를 살려야겠. 그럼 사실 금리를 낮춰주는 게 맞겠죠.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면 다시금 꽉 묶었던 수도꼭지를 풀어서 경제의 유동성이 흐르도록 해주는 일이 중앙은행의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8월, 그래서 이 잭슨홀에서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 또한 금리 인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정책이 조정될 때가 왔습니다. 그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와 달라지는 경제 전망, 위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것이란 제 확신은 커졌습니다. 우리는 물가 안정을 향한 추가 전진을 만들어가는 동안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로 하던 인플레이션 2%가 거의 접어들었고 물가보다는 고용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할 거라는 말이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예전보다 과감하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금리 인하하겠다는 거죠. 언제? 9월에. 말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만 말을 하자면 우리나라도 꽤 물가가 잦아들었어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면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6% 상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2%를 이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대개 중앙은행들이 목표를 2%로 타겟팅을 하고 우리도 잠재 성장률을 2%로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물가 2%에 접어들어 내수는 이미 금융위기만큼 침체인데도 어째서
그래서 금리를 안 내린 걸까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고 동결을 해버린 걸까요? 요즘 이렇게 내수가 안 좋고 자영업자분은 이렇게 힘든데 혼자만 오르는 자산이 하나 있죠. 바로 서울 부동산인데요. 아니죠. 다시 말해야 되죠. 서울 아파트라고 해야지 맞죠. 왜냐면 지방 부동산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서울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 비아파트들 말하자면 빌라 아니면 뭐 다가구 이런 거 가격 상승폭이 아파트에 비해서 크지 않거든요. 네, 그 사기꾼 범죄자들이 막 지어가지고 사회초년생들 20대 30대들한 전세 사기 치고 아무 벌도 안 받는 바로 그 건물들이요. 이건 가격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들만 그리고 또 더해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들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강경한 어조로 바로 이것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니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대체 왜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거지? 아니 왜 그래야 돼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자영업자들을 다 죽여야 돼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다 부자 되고 좋은 게 아닐까요? 집값 떨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이 없어서 질투나서 부러워서 말하는 홍나기들이 아닐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래요. 이게 뭐랄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강력하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이죠. 얼마 전이네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그리고 한은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약하면 이런 거죠. 너네가 잘못해놓고 왜 금리 인하 안 시켜주냐고 나한테 뗐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뜻으로 들려요. 두 가지 딱 짚어서 말하고 있죠. 하나는 가계부채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우선 가계부채. 가계가 빚을 많이 지면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내죠. 소위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다 이자로 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자 내면 남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사죠. 배민에서 요아정 시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시켜 먹죠. 마라탕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먹죠.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굶으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겠죠? 이러면 당연히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계가 부채를 너무 많이 지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먹는 걸로 이야기하면 별로 안 심각해 보이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 교육비, 의료비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어때요? 그리고 출산에 대한 투자 같은 건 어떨까요? 여기에 써야 하는 비용 모두가 이자비로 지출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겠죠? 바로 성장 동력이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지는 가계부채는 곧바로 또 부동산 가격과도 이어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게 되게끔 두면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통해 버는 월급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노동의욕을 잃게 되죠. 누가 어디 땅 사서 얼마 벌었다더라. 모여서 이제 차 마시고 술 마실 때면 이제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받는 월급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아니 몇백만 원 벌으면 뭐해? 아니 누구는 몇 억이 올랐대. 나는 이제 한 300만 원 받는데 그러면은 별로 출근하고 싶지 않겠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그러다가 이제 가계부채를 끌어서 투기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내 월급의 전부를 이자를 내면서 소위 영끌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자를 내면서 지갑이 텅텅 비니까 당연히 소비하지 못하고 또 의료, 교육 이런 다음 세대에게 투자해야 될 성장 동력은 점차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경제의 활력을 없애는 이 월급을 받으면 이자만 내게 하는 가계부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한번 볼까요? 또 이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 내에 있는지는 등수로 말해줘야지 감이 오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OECD 순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언제 발표를 한 거냐면은 2023년 3월 6일에 한경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서 몇 등이었냐? 당연히 1등이었죠. 사실 1등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렇죠. 1등 해야지. 1등 안 하면 안 되죠. 솔직히 2등하고 3등 하는 거 이런 거 안 어울리잖아요. 한국 A 그리고 한국 B가 보이실 겁니다. A는 이제 전세 대출을 포함한 거고요. B는 전세 대출을 뺀 거예요. 넣으면은 압도적인 금메달이죠. 이 조사 시점은 언제였냐면 2021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2024년인 지금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24년 6월 말 가계대출은 19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 6일에 발표한 것처럼 OECD의 순위를 조사한다면 사실 볼 것도 없이 1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조사해본 건 아니라서 1위라고 딱 단정은 못 짓겠지만 네, 그렇다면 이 가계대출은 대체 왜 이렇게 높아진 걸까요?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인 걸까?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서겠죠. 왜 많이 빌려서 뭘 했던 걸까요? 가계대출로 여러분 뭐 하세요? 집을 샀겠죠. 대부분은 주담대였거든요. 주담대와 부동산 가격은 근데 상부상조 같은 관계 있죠. 당연히 빌려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높은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고, 이 판 사람은 또 비싼 가격에 다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되니까요. 일종의 도움닫기 발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 주담대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나가는 주택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이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구르게 된 건 꽤 오래된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정치 이야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를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이건 어떤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되어 왔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부동산 불패로 여겨지는 우리의 어떤 역사와도 같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창용 총재는 8월 27일 서울대에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오르게 된 것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여기 밑줄 칠게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 이야기가 절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과거 모든 정부에서, 자 다시 한번, 모든 정부에서 임기 내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편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편한 선택을 하기가 편하죠. 편한 선택이니까요. 네, 한때 우리나라도 가계빚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은 이 하느니 금리를 크게 인상했던 적이 있죠. 언제냐 하면 이제 3.3%를 넘어서 인상을 하면서 가계빚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한 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부채가 대체로 줄어들던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가계부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독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났죠. 금리를 낮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건 그러면 왜일까요? 왜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가계부채가 폭증해버렸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 시기에 가계부채가 꽤 잡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째로 우리는 고금리 시기에 파산하는 주체들을 거의 모두 다 구해냈습니다. 잠깐 시간을 돌려서 기억을 해볼게요. 이때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개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있었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오히려 이해할 만한 일이었고 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탐욕을 위해서 위험한 도박을 거듭하기만 했던 둔촌 주공을 구해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둔촌 주공은 이제 아파트 상승기를 타고 무섭도록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이 가격 차익은 여러분 누가 누리게 될까요? 정부가 도와줬는데 그 차익은 그 개인들이 다 가져가겠죠? 근데 이 정부는 누굴까요? 정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도와줬는데 이 가격 차익은 그 개인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과 깜냥은 생각지도 않은 채 빚에 빚을 카지노 칩처럼 쌓아 올려서 불나방처럼 또 개걸스럽게 달려드는 태양건설도 구해냈습니다. 태양건설은 마지막까지 손에 쥔 걸 내놓지 않으려고 버텼죠. 기억하십니까? 이 고금리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빚을 더 이상 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무리하게 빚을 낸 주체들을 청산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니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선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청산시켜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회수를 시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에게 피해를 강요한 거죠. 이 피해는 세금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국민들인 우리 모두가 피해를 나눠 가진 거죠. 자, 둘째로 우리는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기준금리를 회피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등 여러가지 특례대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대출들은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핑계를 달고 있었지만 주택시장 부양에 목적을 더 두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목적이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특례대출들은 기준금리를 우회했습니다. 하는 이 금리를 아무리 높게 올리고 그걸 유지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기준금리가 뭔데? 저출산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이걸 반대해? 너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작정인가? 라는 식으로 가계대출은 계속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린 가계대출은 곧바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신뢰를 잃었죠. 8월, 지금이죠.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물어서 문책성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대출이 확장이 된 건 은행 너네들이 가계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불과 1년 반쯤 전에는 어째서 가게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통화정책의 시차는 아주 깁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일종의 월간 목표치 같은 느낌, 가령 카드 발급 목표를 채우는 것처럼 가계부채에 접근해온 겁니다. 가계부채가 많은데? 은행 너네 죽고 싶니? 혹은 가계부채가 너무 안 되는데?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니? 빨리 늘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은행들과 가게들은 둘 다 어리둥절할 겁니다. 아니 어떤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걸까? 라는 식으로 말이죠. 더 쉬운 예로는 DSR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7월 원래 적용되기로 했던 DSR이 아무런 예고도 없고 명확한 설명도 없이 연기돼 버렸죠. 무려 2개월이나 연기돼 버렸습니다. 가게와 은행은 여기서 분명히 신호를 받았을 겁니다. 대출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거구나. 그리고 8월이 됐죠. 갑자기 돌변한 당국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가게에게는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냐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DSR에 이런저런 다른 규제들을 마구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가게는 어떤 심정일까요? 당연히 대출 막차를 타고 싶겠죠. 이번 8월에는 대체 가계대출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요? 이것 또한 알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비록 한국은행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지만 그로 인해서 청산되었어야 할 탐욕스러운 주체들을 우리는 다 구해줬습니다. 어떤 돈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양보하지 않고 싸우던 둔촌주공, 그리고 깜냥을 모르고 사업 규모를 키우던 태영건설과 같은 이름들이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위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순간 반역자가 되어버린 저출산, 이 저출산을 핑계로 삼아서 여러가지 특례 대출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부양했습니다. 이 여러가지 특례 대출은 기준금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행과 가게에 길게는 연 단위로, 짧게는 월 단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바꾸면서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었습니다. 돈을 빌리라고 했다가 또 좀 있다가는 빌리지 말라고 했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빌릴 수 있을 때 최대한으로 빌려야 한다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들은 어떤 한 정부의 혹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계속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금리를 올려서 다수를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계부채는 줄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 이제 내수 침체는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도가 어떻게 됐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증이라든지 이런 정책금융이 거기를 두고 그럼 그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해야 될 양이 늘어나고 하고 드러나는 그런 위험이 지금 저희는 이미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어떻게 끊는 것이 중요하냐는 걸 저희가 제기한 거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가계대출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는 이런 순환적인 악화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이자 비용으로 빨려버리기 때문에 성장 동력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도 말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되어야 할 돈이 땅으로 다 스며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창용 총재는 이 억울한 걸 넘어서 이번 정부 혹은 당정 그리고 이 KDI 등지에서 인하하라는 압박이 아마 어이가 없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인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하를 하라는 압박의 주된 근거는 바로 내수 촉진이었는데요. 인하를 하면은 내수가 촉진되긴 할까요? 잠깐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부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위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계 소비력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소비력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내수는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이미 수많은 방법으로 한은의 기준금리는 패싱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 정도 낮춘다고 해서 과연 내수가 정말로 유의미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한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번이나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압박이 거셌던 이번 8월에도 금리를 동결했죠. 그리고 이 결정에 7인의 금통위원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이 금통위원들은 말씀드렸지만 한은 쪽 인사 3명을 제외하면 4명은 정부 쪽 입김이 센 인사들이 추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동의로 동결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건 금통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걸 겁니다. 이 사실 가계부채는 영원히 커질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요. 한번 과거를 보겠습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래프입니다. 각각 이 피크를 찍는 연도를 한번 볼게요. 일본은 1990년도입니다. 이때 바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꺾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바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꺾였던 바로 그 해죠. 네, 그리고 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2008년. 이때가 언젠가요? 이때가 바로 Great Financial Crisis죠. 이때가 바로 가계부채 비율이 꺾였던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 꺾였죠? 우리는 꺾였나요? 아니요. 아직 안 꺾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채 비율은 영원히 오를까요? 영원히 오를 수는 없겠죠.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말할 때 사람들이 수요, 공급, 입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펀더멘탈을 말하면 똑똑해 보이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일본의 1990년, 미국의 2008년 이렇게 버블이 꺼질 때 수요와 공급, 입지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번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네, 금통위원 중 한 명인 신성환 금통위원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가나 경제 전반을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찾느냐 여부는 가계 가처분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느니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리 결정에 있어서 미국과 금리 정책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9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해도 10월 반드시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성 발언을 덧대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금통위는 10월이죠. 이번 금통위원 중 4명은 앞으로 3개월간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견해를 표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공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4대 2인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고요? 네, 이창용 총재 본인이 입장을 안 밝혔는데요. 뉘앙스로 보면 동결이겠죠. 인하하자는 쪽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쨌거나 발표는 됐고 거시 경제 금융 안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9월에 인하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인하하자라는 겁니다. 동결해야 하자는 의견은 뭐냐면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효과를 확인하고 인하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동결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가 됐고 이 정책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걸 확인하고 인하하자라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은 둘 다 타당한 의견인 것 같아요. 의견으로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10월에 인하를 하느냐 뭐 동결을 하느냐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장기적인 뷰 그리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해가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이창용 총재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과 비슷한 말 중에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말도 있죠.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무엇 하나 고치지 않고 파멸 직전을 향해서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20년간 증가해온 가계부채는 전세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GDP 대비 압도적인 세계 1위이며 세계 사상 유례 없이 낮은 0.6의 경이로운 출산율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가계부채, 이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거는 역시 내수 침체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필수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의료 서비스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특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노동개혁도 이루어지기가 요원하고 특히나 이 국방 문제는 제 생각에는 제가 말했던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울 부동산이 아니죠. 서울 아파트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믿음을 종교처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해보면 교회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다 아파트로 바뀌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해가 날 시간이 없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창용 총재는 8월 27일 지금은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조금만 더 증가하게 방관한다면 이자 지출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수요 부족이 경제 성장률을 고갈시키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아예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높아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국민들 간의 위화감, 말하자면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하는 수준이 되었으며 언젠가 거품이 꺼질 때는
경제는 경제 위기로 귀결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죠. 8월 22일 이창용 총재는 서울 아파트 값을 기준금리 결정에 고려하는 게 맞느냐는 다소 공격적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그냥 두는 거가 우리 경제에 좋은가 할 때 금통위원 전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금융안전이라는 측면 외에도 금융안전 측면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너무 올라가면 그것이 버블이 꺼졌을 때 생기는 금융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의 배분이라는 면에 봤을 때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돈이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런 상황이 그리고 경기가 좀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좀 좋아져서 경기를 다시 좀 올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좋은 거냐 생각할 때 지금 금통위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뭐 우리가 수량적인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융안정과 이런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 이런 걸 볼 때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서울 아파트 가격과 또 이것을 위해 빌리게 되는 너무 과중한 가계부채 부담을 한국 경제의 적으로 공언한 겁니다. 글쎄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공급 대책 뭐 이런 건 잘 이루어질까요? 정부의 대출 규제는 의도대로 가계부채를 여기서 멈춰 세우고 또 장기적으로는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또 주식시장에 투자해본 적도 없는 국회의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비이성적인 금투세는 결국에 시행돼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더 몰리게 만들까요? 그리고 10월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알 수가 없죠. 미래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의 노선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2024년 지금이 뭔가 마지막 기회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무모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후에 이야기를 꺼냈던 입시 관련 제안 혹은 뭐 최저임금 관련 제안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루어진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게 하느의 영역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도 같다. 그러니까 어쩌면 월권 같기도 하다. 정치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겠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 라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해서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다 라고 비난하거나 혹은 그게 하느니 할 일이냐 라고 비난하는 것보다 중앙은행장이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공지에 몰려있다.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맞는 해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 금리에 대한 담론도 물론이지만 그 이후에 이창용 총재가 여러 심포지엄, 여러 간담회에서 했던 말들, 여러 제안들을 다 같이 묶어서 들어볼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8월 금리 동결과 같이 한국은행 그리고 이창용 총재의 발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랜만에 우리나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또 오랜만에 카메라 촬영도 했네요.